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아프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발가벗기는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과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모든 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죠. 무시당하며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나 역시 타인을 존중해야 하죠. 조하나의 아일랜드는 많은 분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에요. 인신공격이나 혐오와 조롱 대신 조금 더 성숙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는 명품을 휘감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우리 케이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본의 미학이라고 환호하죠. 서구의 반응을 살피고 케이팝 아이돌이나 한국 영화, 드라마가 그래미나 빌보드, 칸 영화제, 오스카에서 수상하거나 심지어 후보에만 올라도 우리는 너무 기뻐해요. 이 서구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일 겁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돌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 발리의 계단식 논밭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일부 한국 사람들이 순식간에 촌스러운 쌀농사라며 비웃습니다. 이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명해낸 이 기괴하고도 폭력적인 기준이 지금 전 세계에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밥 한 번 먹자가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가 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는 밥심의 나라잖아요. 쌀은 우리에게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탱해온 주식이자 영혼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혐오의 무기가 돼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말이었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데이식스의 콘서트 현장에서 현장 규정을 두고 이 촬영 카메라나 이런 규정을 두고 이 한국 팬들과 현지 팬들이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나 봅니다. 이게 온라인상의 거대한 문화 전쟁으로 번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 팬들이 동남아시아 팬들을 향해 뱉어낸 말들은 사실 좀 귀를 의심케 해요. 너희는 자체적인 문화가 없어서 케이팝, 즉 우리 것에 기생하는 주제에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갈등이 깊어진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밴들이 자국 걸그룹 노나라는 이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아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그 아이돌이 있다, 우리만의 음악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자 그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그 배경인 발리의 계단식 논을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세련되지 못하게 웬 논두렁에서 춤을 추냐. 역시 쌀농사 문명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하고 조롱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아파트와 빌딩숲, 아스팔트만을 문명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생명을 길러내는 이 쌀냄새 나는 대지를 미개함으로 상대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현상을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동남아에 온 여행이든 관광이든 아니면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이든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동남아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표출하는지를 저는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에 격분한 동남아시아의 모든 누리꾼들이 지금 스스로를 시블링, 그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시블링 형제 자매들, 동남아시아 형제 자매들이라고 칭하면서 이 한국의 문화적 폭력에 맞서 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레이시스트, 한국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해시태그가 지금 소셜미디어 트렌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태를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자 이 소셜미디어에 이제 많은 케이팝 팬들이 몰려와서 동남아 애들이 먼저 그랬다. 쟤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인종차별을 했다. 원래 한국에 열등감이 있던 친구들이다. 동남아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을 공격하는 거다. 라며 저와도 이제 설전을 벌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SNS에 영문으로 동남아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건 말레이시아 콘서트장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한국 팬의 잘못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자신의 문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를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문화 권력을 통한 그 직간접적인 압박과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화를 이뤄냈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똑같이 하는 것만큼 끔찍한 건 없으니까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온라인 세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혐오 전쟁이 일어난 건 사실이죠. 여기서 누가 먼저, 누가 더 심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게시물을 올리며 비난했는지를 따지는 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어요. 이미 온라인 혐오 전쟁에선 익명성에 가려져서 맥락 없이 오직 혐오만을 누리처럼 추구하는 인터넷 트롤들과 혐오주의자들이 참전을 했고,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그 갈등을 더 깊게 만들며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지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철없는 일부 네티즌들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내면이 터져나온 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그릇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꼴이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아시아의 트럼프 미국과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논리가 뭐죠? 우리는 부자고 강하다. 미국은 강대국이다. 꼬우면 너희도 부자가 되라.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적 우월감이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의 악플러들이 동남아 친구들에게 던지는 공격의 논리가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남아 친구들은 K-팝이나 K-드라마, 영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민낯에 대해 뛰어난 이해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친구들은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나 무한경쟁사회, 번아웃, 비교사회, 높은 자살률, 우울증, 저출생률 문제 등 굉장히 아픈 점을 지적해요. 대부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드러낸 문제들이죠. 우리도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 동남아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만큼 한국 문화의 민낯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 한국 네티즌들은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거는 오로지 하나, 숫자입니다. 너희 나라 1인당 GDP가 얼마냐? 한국이 만든 K-팝을 소비하는 주제에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감히 한국을 욕하냐? 이 지독한 돈 타령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물질적 행복, 즉 돈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꼽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나 관용 대신 물질적 부를 인생의 성적표로 삼는 사회. 우리는 스스로 물질 만능주의의 괴물이 되었음을 통계로 증명하고 있는 나라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공정하다는 착각에 우리가 단단히 빠져버린 겁니다. 나의 성공은 오로지 나의 능력 덕분이라는 이 능력주의 신화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가난이나 실패를 노력하지 않은 게으름의 대가라고 조롱하면서 자신의 오만함을 정당화하죠.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향해 경제적 수치를 들이밀 때 우리는 단순히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곧 권력이라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천박한 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서구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에서 유색인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백인보다 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라는 생존 본능을 돈이 있으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폭력성으로 진화시킨 셈이죠. 우리가 동남아를 향해 돈 타령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영혼을 팔아치운 자본주의의 괴물임을 전 세계에 자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한국을 비웃고 있고요. 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 이게 아시아의 트럼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 한국 사회의 병리적인 혐오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시커먼스라는 코너가 코미디 프로에 있었어요. 공중파로 방송이 되던 TV 프로그램이었는데
두 코미디언이 얼굴을 시커멓게 분장을 하고 이제 흑인을 비하하면서 코미디 소재로 삼았죠. 2000년대에는 뭐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마사지." 뭐 이렇게 그 동남아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웃기던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우리는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고 재밌다고 깨들거렸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홍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목격한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한국 외국인들은 뭐 미군이나 방학으로 한국에 들른 재미교포들이 그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술에 취해서 아무리 무례하게 굴고 한국인들 뭐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이래도 사실 한국인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들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죠. 백인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억눌린 패배감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한국 남성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툭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시비를 걸고 뭐 얼굴에 침도 뱉었고요. 이 강자에게 당한 모멸감을 약자에게 되돌려주는 비겁한 폭력이었죠.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종적 우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백인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싶지만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는 아시아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우울 상태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혐오는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자신과 닮았지만 열등하다고 믿고 싶은 대상에게 투사되어 공격성으로 폭발합니다. 즉, 한국인이 동남아인의 피부색과 쌀농사 문화를 비하하는 건 실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아시아성을 향해서 침을 뱉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014년 정도였어요. 제가 방콕에 여행을 갔는데 방콕 카오산 로드에 유럽 청년들이 한가득 모여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말춤을 추던 모습이 저는 여전히 생생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제발 우리 문화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언더독이었죠.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기생충이 오스카를 받고 BTS가 빌보드를 점령하자 우리는 돌변했습니다. BTS가 이름 없는 중소기획사 아이돌일 때 밤새워 뮤직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그들을 세계에 알린 개국 공신은 누구였나요? 바로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팬들이었죠.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케이팝 산업과 제국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성공하자마자 그 친구들의 손을 가장 먼저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손을 놓은 걸 넘어서 "우리는 너희와 급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죠. 이건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외쳤던 타라입구의 21세기 버전이나 다름없어요. 나쁜 친구인 아시아와 어울리면 똑같이 취급받으니 서구 열강에 합류해야 한다던 그 낡고 위험한 논리를 식민 지배의 피해자였던 우리가 촌스럽게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백인 옆에 서기 위해 다른 유색 인종을 희생양 삼는 거죠. "보세요 주인님, 저는 저들과 달리 당신들처럼 하얗고 부유합니다." 라고 충성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종차별의 피라미드를 가장 튼튼하게 떠받치는 노예 감독 간의 비겁한 심보가 아닐까요? 이 서글픈 코미디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은 공교롭게도 이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슈퍼스타 배드 버니는 그 거대한 무대를 자신의 자랑이 아닌 식민 상태에 놓인 조국의 현실과 약자와의 연대를 위해 썼죠. 그런데 한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배드버니 공연 영상에 몰려가서 "미국 망했네. 근본 없는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 이라면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혐오 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걸 봤어요. 예, 요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 라티노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 라티노 크리에이터들이 이러한 한국인들의 혐오 댓글만 따로 모아서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되면서 한국은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다라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 일부 한국인들이 배드버니 공연에 대해 남긴 혐오 댓글들을 보면 자신을 미국 주류 백인 남성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혐오 논리를 모방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 선진국 클럽의 일원인 양 착각하는 비틀린 심리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역사적인 망각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한국 전쟁 당시 무려 6만 1천여 명의 젊은이를 파병한 나라예요. 그 당시 그 푸에르토리코 섬의 인구를 찾아보면 한 220만 정도 되더라고요.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미군 내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렸던 전설적인 제65 보병연대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사회는 그 숭고한 피해 대가와 고마움조차 잊은 채 은인의 손잡벌되는 그 가수에게, 배드버니에게 인종차별적인 악플을 다는 괴물들을 키워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그 배드버니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의미를 분석한 영상에 제가 이제 영어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영어로 올린 컨텐츠에 전 세계 그 중남미 친구들이 정말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아줬어요. 우리의 문화를 알아봐줘서 고맙다. 우리도 한국처럼 아픈 식민지 수탈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참전에 싸운 나라 한국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뤄서 너무 기쁘다. 라면서요. 그 문장들 속에 담긴 공감의 깊이는 GDP 숫자 따위로는 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혐오는 결코 사랑과 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은 제게 가르쳐 줬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혐오를 쏟아내는 걸까요? 이들은 물론 한국인 다수를 대표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터넷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형성된 글로벌 안티워크 연대에 심취해 있어요. 이들에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반대하는 PC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검열하고 재미를 망치는 위선일 뿐입니다. 앤드류 테이트,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을 메시아처럼 숭배하면서 강한 남자가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환각제에 취해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트럼프와의 동일시는 앞서 말한 경제적 부호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한 남성성에 대한 갈망 때문이죠. 현실에서 그들은 무력합니다. 경제적 기반은 취약하고 사회적 지위는 불안정하죠. 여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패배감도 큽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을 온라인 공간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중에서도 마초적인 백인 남성인 트럼프와 자신을 일체화함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트럼프는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믿는 페미니즘과 PC주의, 이민자들을 시원하게 응징해주는 대리만족의 아이콘입니다. 그들은 방구석 모니터 뒤에 숨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미국 제국의 명예시민이 되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히스패닉이나 동남아시아인들 혹은 흑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약소국의 패배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주류 남성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 비틀린 권력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K-네티즌, K-네츠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해외 K-팝이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K-네츠가 화났다라는 문장은 일종의 공습 경보나 다름없다고 해요. 서구권 팬들은 한국 네티즌들을 마치 엄격한 도덕 선생님이나 시어머니처럼 인식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타깃의 신상을 털고 가족까지 공격하며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그 집요함 때문이죠. 설리나 구하라 같은 그 케이팝 아이돌의 안타까운 죽음이 BBC나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에 보도되면서 한국의 이 독성 문화는 전 세계가 아는 문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엔 한국 특유의 내 돈 썼으니 내 맘대로 한다는 소비자 갑질 문화도 깔려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성적이 나쁘거나 혹은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소속사 앞에 시위 트럭을 보내고 심지어 근조화함까지 보냅니다. 해외 팬들은 이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미 수많은 외신들은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대상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 든다. 이건 팬심이 아니라 학대다라며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문화적 도둑질입니다. K-팝 아이돌이 다른 문화권의 패션이나 정서, 분위기를 따라하면서도 정작 다른 인종의 인권 문제나 타문화 존중에는 무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들은 이걸 문화를 훔치기만 하고 존중은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습니다. 게다가 젠더 갈등은 또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젠더 전쟁터이자 안티페미니즘의 최전선이라고 묘사합니다. 오죽하면 여자 아이돌이 페미니스트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은퇴 위기까지 몰리도록 공격을 받았겠어요. 결국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시민의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기형적인 나라인 셈입니다. K컬처가 화려해질수록 우리의 이 부끄러운 민낯도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변했을까요? 물론 지금 한국 청년 세대 전체가 절망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박탈감을 느끼더라도 여성들이나 다른 소수자들은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거나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하곤 하죠. 반면 이들 특정 남성 집단은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바로 강자 동일시인데요. 사회학자 마이클 키멜은 이를 억울한 권리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 가부장제 시대의 남성들이 당연히 누렸던 권력을 페미니즘이나 다문화 정책 때문에 부당하게 도둑맞았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배드버니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죠. 영어를 쓰지 않고 스페인어로 세계를 제패하고 치마를 입고 젠더 규범을 파괴하며 약자와 연대하는 그는 척결해야 할 바이러스이자 자신들이 믿는 위계 질서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히스패닉 문화는 근본이 없다, 미국이 망했다, 불법 이민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롱은 사실 나의 이 초라한 현실을 잊게 해줄 강자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비명에 가까워요.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남성들이 극우화되고 있는 글로벌 현상의 한국판 변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혐오라기보다 슬픈 허무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현실에서 성취를 이룰 수 없으니 타인을 끌어내려 바닥을 확인해야만 위안을 얻는 집단적 절망입니다. 배드버니에게 쏟아진 일부 한국인들의 혐오 댓글은 결국 헬조선이라 불리는 과잉 경쟁 사회가 낳은 괴물들이 자신들의 불행을 전 세계로 생중계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온라인의 젊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한국의 오프라인 광장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로 무장한 한국판 마가 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이나 강남역 일대엔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기를 삼위일체처럼 흔드는 젊은이들과 노년층을 볼 수 있죠. 이들에게 미국은 구원자이고 트럼프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메시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에요. 한국의 대형 보수교회와 극우단체들은 미국의 마가 세력과 실질적인 자본과 조직의 동맹을 맺고 있죠.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고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갑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축사 영상을 보낸 적이 있고, 얼마 전 암살당한 찰리 커크가 직접 방 안에서 교회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죠. 그때 그는 한국 여성들이 대학에 가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가 세력의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를 모델로 지난해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렸죠. 이들은 광장에서 반공, 중국 아웃, 무슬림 반대, 동성애 반대를 외치면서 혐오를 전파합니다. 재밌는 건 이들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극우 사상까지 추앙한다는 거죠. 반일은 곧 반미이자 친북이라는 단순한 이 냉전 논리에 갇혀서 일본과 한 배를 타야만 미국 주도의 1등 시민클럽에 안착할 수 있다고 믿는 자발적 복종 상태인 겁니다. 결국 한국의 혐오 문화는 온라인의 박탈감에 젖은 청년과 오프라인의 냉전 사고에 갇힌 기독교인이 강자, 즉 미국과의 동일시라는 교집합을 통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이것이 한국을 아시아의 포용적 리더가 아닌 배타적인 리틀 트럼프로 전락시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내부 동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겪어온 이 부끄러운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의 시대를 지나 열등감의 시대를 겪었고 지금은 오만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급격히 성장한 우리 사회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앓는 지독한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식민지, 전쟁, 군사 독재, 가난을 다 겪고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요. 압도적인 돈자랑으로 이웃을 찍어 누르는 졸부가 아니라 먼저 아픈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우리 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고 손잡아주는 진정한 형님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12.3 내란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바가 있습니다. 미얀마를 비롯해 여전히 군부 독재와 싸우는 아시아 형제들에게 한국은 돈 자랑하는 졸부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한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는 철학과 품격을 갖춘 나라로 다가가야 합니다. 동남아 친구들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분노는 단순한 질투나 열등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꿨던 형제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배신감이자 제발 당신들마저 괴물이 되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쓴소리를 듣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상처가 혐오의 명분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울 속에 우리는 백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인이고 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행착오를 성장의 걸음으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고 존경받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